이번 동영상에서는 개체 관계성도 그리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에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 관계성도는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그래서 ERD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의 표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디펙트는 없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첸 모델과 까마귀 발 크로우풋 모델입니다. 첸 모델을 많이 쓰는 이유는 1976년에 첸이 처음 제안한 ERD고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개념적 모델링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이나 타원, 다이아몬드 등으로 표시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표시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첸 모델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는 첸 모델이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첸 모델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공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게 크로우풋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다 간결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첸 모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첸 모델은 개체 집합은 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사각형으로 표시하고요. 종속 개체 집합이 있었죠. 식별자 속성이 없는 그런 경우는 겹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겹선 두 개의 선으로 겹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 집합에 포함되는 속성들은 이렇게 타원으로 갖다 붙이게 됩니다. 아까 고객이 있으면 고객 번호, 이름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일반 속성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하고 값을 여러 개 갖는 게 있었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만약 여러 개를 저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겹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처럼 우리가 유도되는 속성, 유도할 수 있는 속성은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식별자 속성에는 밑에 실선을 그어서 식별자 속성임을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종속 개체 집합 같은 경우에 부분 식별자를 가졌죠. 그럼 부분 식별자는 밑에 점선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속성, 원자 속성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 되지만, 만약 속성 중에 주소처럼 시나 구나 이런 식으로 도로명이나 이런 식으로 합성되어 있는 속성의 경우는 주소는 이런 여러 개로 구성된다 라고 표시하는 합성 속성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집합과 개체 집합은 관계성을 가질 수 있겠죠. 관계성 집합은 다이아몬드로 표시를 합니다. 둘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이아몬드로 표시를 하는데, 아까 종속 개체 집합하고 개체 집합 사이에는 식별 관계성 집합이 생기죠. 그래서 그건 겹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종속 개체 집합을 겹선으로 표시하듯이 이렇게 겹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응비 참여도, 대응비 참여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E1은 E2에 대해서 1대 다다. 그럼 1다 이런 식으로 또는 1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는 다대 다는 mn 또는 다대 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1대 1은 1대 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으면 부분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체 집합에 있는 이 개체 집합에 있는 개체 예는 이 관계성 예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두 개의 겹선을 그은 거는 완전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개체 예는 반드시 이 관계성 예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완전 관계성은 선을 두 개 그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 상세화는 상위 개체 집합과 하위 개체 집합을 이다라는 특수한 관계성 집합으로 연결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1과 E2는, E1은 E0이다. E2는 E0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상
운송수단은 운송수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상 운송수단도 운송수단이다. 그런데 배타적일 땐 여기에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원호를 그려서 이건 배타적이다. 그리지 않으면 비배타적이다 라는 의미고요. 부분 참여일 경우는 이렇게 빈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빈칸이 없으면 완전 참여가 되고요. 부분 참여일 경우는 빈칸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E1, E2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서로 배타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 E0의 상위 개체 집합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첸 모델 기호는 사실 아주 단순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듯이 속성이 다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크로풋 까마귀 발 모델이고요. 그 기호를 살펴보면 개체 집합과 속성을 그냥 합쳐서 하나의 그 박스 안에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식별자 속성은 그 박스의 맨 위에다 넣고 나머지 속성들을 박스 안쪽에다 위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포린 키 역할을 하는 속성은 그 옆에 포린 키라고 해서 FK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까마귀 발 모델은 처음부터 개념적 설계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논리적 설계에 더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설계에 나오지만 실제로 논리적 설계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까마귀 벌 모델에서는 실제로 필드에서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바로 논리적 좀 익숙해지면 바로 논리적 설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개념적 설계 단계를 배우고 있지만 개념이 익숙해지면 바로 논리적 설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까마귀 발 모델도 이 실제 필드에서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념적 설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뭐 다중값 속성이라든가 뭐 유도 속성이라든가 합성 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은 개념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논리적 설계로 들어가면 다 일반 속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 발 모델에서 이 다중값이나 유도 속성이나 합성 속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비와 참여도인데요. 요 앞에가 참여도를 나타내고요. 요 뒤에가 대응비를 나타냅니다. 대응비는 10조 1 대 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건 요 참여도를 1은 완전 참여고요. 0은 부분 참여입니다. 근데 아까 첸 모델에서는 완전 참여와 부분 참여를 요 개체 집합의 입장에서 부분 참여만 한 줄, 이 개체 집합이 있는 개체얘가 완전 참여를 하면 두 줄, 이런 식으로 요 개체 집합을 중심으로 봤다면 요 까마귀 발 모델에서는 상대 개체 집합 입장에서 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개체 집합 A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참여도가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one and only one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one and only one은 이런 식으로 1이란 뜻으로 그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완전 참여의 경우는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부분 참여의 경우는 비어있다는 의미로 여기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부분 참여인데 대응비는 1이다. 그래서 상대 개체 집합에서 봤을 때 개체 집합 A는 하나도 없거나, 그죠? 부분 참여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거나 있다면 하나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까마귀 발 모양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 개 있다는 의미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완전 참여이면서 다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 개체 입장에서 봤을 때 개체 집합 A는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고 또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고, 이게 부분이고 대응비가 다일 때는 상대 개체 입장에서 봤을 때 개체 집합 A는 하나도 없거나 또는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까마귀 발 모델에서 상위 개체 집합과 하위 개체 집합은 이런 식으로 위와 아래에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내 주는데요. 이때 하위 개체 집합은 종속 개체 집합이기 때문에 종속 개체 집합은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표시가 됩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종속 개체 집합은 모서리가 둥글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종속 개체 집합이기 때문에 이 식별 관계성 집합이 됩니다. 그거는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서 보면 사실 요게 지금 잘 표시는 안 되지만 다 이게 점선입니다. 점선은 뭘 의미하냐면 일반 관계성 집합입니다. 근데 만약 이 관계성 집합이 식별 관계성 집합이면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베타적일 때는 이거 둘이 서로 베타적이다. 그럴 때는 여기다 X 표시를 하게 되고요. X 표시가 없는 경우는 비베타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과 완전 참여는 따로 표시하는 방법이 없고 논리적 설계에서 참여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명문가구 사례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개체 관계성들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명문가구 사례를 보면 고객이랑 개체 집합이 있고요. 거기에 속성으로 식별자 속성으로 고객 번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속성으로 고객 이름, 생년월일. 근데 나이는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도 속성으로 표시를 했고요. 주소는 합성 속성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구, 도로명, 건물 주소가 있는. 그리고 전화번호는 하나 이상, 휴대전화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전화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개 다중값 속성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까마귀 발 모델로 나타내면 식별자 속성인 고객 번호가 위로 올라가요.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PK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속성을 쭉 나열해 주면 됩니다. 고객 이름, 생년월일, 나이. 여기 유도 속성은 표시를 해주지 않든지 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냥 선택사항이 될 거고요. 나중에 논리적 설계에 들어가서 얘는 유도하겠다 그러면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합성 속성을 따로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 구, 도로명, 건물 번호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각각의 속성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이 경우에 지금 현재 다중값 속성을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전화번호라고만 여기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요거보단 조금 더 다른 논리적 설계에 들어가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시한다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종속 개체 집합이었죠. 그래서 두 개의 선으로 표시가 됐고요. 자기는 식별자 속성이 없는 대신 이름이 부분 식별자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식별자만 갖고는 사실 그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부분 식별자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식별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이 고객 번호를 갖고 온다 그랬죠. 고객 번호 플러스 부양가족 이름이 합쳐져서 합성 키가 됩니다. 이 단계를 바로 이 까마귀 발에서는 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번호가 일종의 포린 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양가족 이름 이 둘이 합쳐져서 주키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속성들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체 집합은 직사각형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종속 개체 집합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화 계층 구조를 우리가 파악해보면 직원이 있는데
모든 직원의 공통 속성은 위로 올라옵니다. 모든 직원은 직원 번호가 있고, 직원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연봉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무 직원도 직원 번호가 있고, 직원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연봉이 있고, 생산 직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속성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밑으로 유전되는 속성들이죠. 그렇다면 구태여 밑에 직원 입장에서, 밑에 개체 집합 입장에서 동일한 속성을 다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무직원이라는 특정한 타입의 직원들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자기 밑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의 경우는 최종 학위와 전공이 필요하다. 생산 직원의 경우는 기술 분야가 필요하다. 영업 직원의 경우는 최대 할인율과 할당액이 필요하다. 운전기사의 경우는 면허 종류가 필요하다. 그럼 이 면허 종류라는 건 사실 운전기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사무직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사무직원, 생산직원, 영업직원, 운전기사는 직원이다. 이 일반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면 상세화와 동시에 유전되는 거죠, 속성들이. 그리고 사무직원이면서 생산직원이 있느냐? 그런 게 만약 없다. 그러면 이게 베타적인 그룹들입니다. 베타적인 그 하위 계층, 하위 개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동일하게 표현을 하면 직원 번호가 주키가 되고, 여기에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봉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요쪽에서 표시되지 않던 게 하나 들어갔는데, 직원 유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직원인지를 테이블 이름을 갖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예 직원 유형을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럼 사무직원이다, 생산직원이다, 영업직원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베타적인 관계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최종 학위 전공이라고 표시만 했지만, 사실 이제 실제 논리적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여기에 주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주키는 누가 주키인가요? 바로 여기 있는 직원 번호가 주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 번호는 한 번 더 중복돼서 사용되겠죠. 사무직원의 그 직원 번호. 근데 이게 foreign key라는 건 여기 있는 직원 번호를 반드시 참조해야 된다. 참조 무결성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직원 번호를 주키로 갖게 됩니다. 나머지 속성들을 일반 속성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계성 집합에서 대응비와 참여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대응비와 참여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도 이런 교수와 지도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수와 지도 학생 사이는 교수는 반드시 학생을 지도해야 된다. 이 완전 참여입니다. 그럼 교수 중에 학생을 지도하지 않는 교수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된다. 라면 완전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또 학생도 반드시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된다. 지도 교수가 없는 학생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완전 참여입니다. 양쪽이 다 완전 참여입니다. 그럴 경우에 완전 참여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두 선으로 표시해 주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교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 지도 교수가 반드시 한 명, one and only one, 이건 1대 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지도 교수가 반드시 한 명 있는 거죠. one and only one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 첸 모델을, 까마귀 발 모델에서는 1대 다는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해요. 여기가 1이고 이게 다니까 1대 다는 표시를 하는데, 이 완전 관계성은 상대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죠. 둘 다 완전 관계성이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한번 보죠. 교수는 완전 참여예요.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학생은 지도 교수가 없어도 돼요. 부분 참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여기를 두 선으로 긋고 여기를 한 선으로 긋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시될 때 보면 여기를 부분 참여로 보여줍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본다 그랬죠. 상대편 입장에서. 지도 학생 입장에서 보면 부분 참여예요. 교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참여예요.
그래서 항상 요 두 가지가 좀 챗 모델과 까마귀 발 모델이 조금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챗 모델은 상대편 입장에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챗 모델은 자기 입장에서 완전 참여냐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경우는 둘 다 부분 참여이기 때문에 둘 다 부분 참여로 표시를 했고 1대 다의 관계입니다. 1대 다고 여기도 한 선으로 표시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학생이 완전 참여인 경우는 이쪽에 두 개의 겹선으로 표시를 했고 학생이 완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 쪽에 가서 1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분 참여이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는 부분 참여이기 때문에 학생 쪽에다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명문가구 10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다 표시를 해보면 10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 그림하고 맞춰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잘 설명 안 된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직원 중에 누군가가 다른 직원을 감독을 하는 거죠. 1대 다의 관계입니다. 부분 참여고요. 양쪽 다. 근데 이럴 경우는 이런 관계의 경우는 역할 이름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원이 직원을 감독하는데 그때 1쪽은 상사가 되는 거고 다 쪽은 부하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여러 명 감독할 수 있다. 부하 직원은 한 명의 상사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근데 모든 직원이 상사인 건 아니고 모든 직원이 부하 직원인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체 집합들 사이에 반드시 하나의 관계성 집합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긴 두 개가 표시가 됐죠. 여긴 두 개 책임지다와 보유하다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이쪽에 보면 완전 관계성 1대 다죠. 그 얘기는 부서에 여러 직원이 있어야 되고 직원은 반드시 부서에 소속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서는 부서를 책임지는 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직원이 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건 아닌데 부서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은 완전 관계성이고 이쪽은 부분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발령 이런 책임지다의 속성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A라는 부서에 홍길동이가 처음에 22년에 발령이 났다가 A라는 부서에 또 그 다음에 일지매가 23년에 발령이 났다. 그렇다면 부서의 속성으로 볼 수도 없고 이 발령일은 직원의 속성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부서와 직원이 만나는 책임지다라는 그때 속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관계성 집합이 속성을 갖게 됩니다. 관계성 집합이 속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직원과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직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프로젝트에는 여러 직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돼요. 직원 없는 프로젝트는 없다. 그렇다면 완전 참여가 될 거고 직원 입장에서는 뭐 참여 안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가 없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분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여했을 때 참여 시간은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직원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란 직원이 있는데 프로젝트 A, B, C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갑은 A와 B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B의 프로젝트에는 을과 병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갑에다가 참여 시간을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가 갑은 참여 시간이 10시간이다. 그러면 10시간이 A의 10시간인지 B의 10시간인지 아니면 A 5시간, B 5시간의 참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프로젝트 B의 입장에서도 100시간이다. 그랬을 때 100시간이 갑이 다 100시간을 참여하는지 을이
50시간을 참여하는지, 또는 이게 각각 나눠져서 뭐 10시간, 20시간, 70시간으로 나눠져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갑이 A에 참여하는 게 뭐 10시간이다. 갑이 B에 참여하는 게 20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직원이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만 참여 시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관계성 집합의 속성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경우가 이제 삼원관계성 집합을 표시한 건데요. 이것도 거의 뭐 마찬가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이 제품과 고객 사이에서 주문을 받으면, 그러면 주문 1이 당연히 이 관계성 집합의 속성이 될 거고, 근데 그런 주문들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문을 받는데, 예를 들어 제품 하나만 주문받은 게 아니라 제품 뭐 1, 2, 3을 주문받았다면 1은 몇 개, 2는 몇 개, 3은 몇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량이나 실판매가가 전부 다 다중값 속성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달은 다 한 장소로 가기 때문에 다중값 속성이 아닌 걸로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그 책의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까마귀 발 모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까마귀 발 모델로 표현했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런 관계성 집합은 개체 집합에서 다시 개체 집합으로 나가는 이런 관계성 집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은 전부 일반 관계성 집합들입니다. 식별 관계성 집합은 여기에 실선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죠?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계성 집합들은 전부 다 그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앞에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 까마귀 발 모델이 좀 더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발 모델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개념적 설계 단계가 아니라 논리적 설계 단계의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대다의 관계인 이런 참여하다라든가 삼원관계성 집합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 까마귀 발 모델에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표시를 한 것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당연히 참여 시간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표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여기도 뭐 주문량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논리적 설계에 가면 다 해결이 되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그냥 표시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객체지향 분석 방법에서 사용하는 United Modeling Language라서 UML 그 도식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개의 도식 기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ULM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사실 ERD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하는 까마귀 발 모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만 객체 지향에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개체 집합을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계성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만 조금 다르지 표현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개체 집합 다만 여기서 이제 개체 집합의 이름을 여기 안에 쓰고 식별자 속성 PK라고 붙이고 대리키는 뭐 AK라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얼터너티브 키라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 식별자 속성을 까마귀 발 모델에서 위에 뒀었는데 여기서는 아래로 두고 개체 집합 이름을 여기다 쓰게 됩니다. 사실 개체 집합이라기보다는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관계성 집합도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고요. 이원 관계성 집합, 뭐 삼원 관계성 집합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이건 여기서는 관계성 집합의 속성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기서는 그 까마귀 발 모델에서는 표현이 어려웠었는데 그 다음에 참여도와 대응비는 단순히 1대 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민, 맥스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도 베타성 역시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아마 좀 다른 개념은 요 집합체와 합성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요 의미를 해석하면 팀이 있는데 팀에는 선수가 포함이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팀에 소속될 수도 있고 소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팀에 소속이 안 된 선수도 있고 팀에 소속된 선수도 있다라고 보면, 팀에 소속이 되면 한 팀에만 소속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팀은 최소한 11명의 선수가 있어야 되고 많게는 30명까지 둘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합체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팀에 포함되는 선수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수가 팀 1에 있다가 뭐 이적해서 팀 2로 갈 수도 있겠죠. 뭐 리버풀에 있던 선수가 뭐 첼시로 옮겨갔다.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선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인 것들을 모아둔 거라는 의미겠죠. 근데 합성체는 뭐냐면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책에 있는 챕터를 생각해 보죠. 책에 있는 챕터는 이 챕터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 책에 들어가야 되고 한 소속되는 책이 있어야 되겠죠. 챕터가 책이 없이 존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챕터가 있어야 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책에만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 입장에서 봐서는 챕터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고 뭐 요거는 몇 개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최대는 디파인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챕터는 책을 떠나서 존재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건 합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체와 합성체의 차이는 그거고, 합성체는 까맣게 표시를 하고 집합체는 속이 비은 다이아몬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뭐 특별히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요 관계성 집합의 속성, 관계성 집합의 속성이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것들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mandatory냐 oa냐 이렇게 이게 이제 mandatory,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요 4개 속에 속해야 되고, 오아라는 건 베타적이라는 거죠. 엔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타적이. 엔드라면 이게 비베타적. 그러니까 영업직원 and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 라면 엔드가 되겠지만 여기선 베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아가 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타입이 없기 때문에 mandatory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체 관계성 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채꼴 함정인데요. 부채꼴 함정이라는 건 일부 개체 얘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 얘가 모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단과대학에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교수는 단과대학에 소속이 돼야 되고, 단과대학 입장에서 반드시 교수가 있어야 되는 완전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1대 다입니다. 한 단과대학에 여러 교수가 있고 교수는 한 단과대학에만 소속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단과대학에는 학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학과는 반드시 한 단과대학에 소속이 돼야 되고 단과대학엔 여러 개의 학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학과가 있어야 되고 학과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이 있어야 된다. 다 완전 관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경영대학이 있고 경영대학엔 경영학과, 회계학과가 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는 교수로 윤준세, 구일본, 김민기 교수가 있다. 얼핏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윤준세 교수가 경영대학 소속인 건 알겠는데 경영학과인지 회계학과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하이라키 구조를 잘못 파악해서 지금 디자인을 한 거죠. 하이라키로 본다면 단과대학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대 다, 이렇게 다시 1대 다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쪼개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에서 학과로, 학과에서 교수로 이렇게 1대 다, 1대 다의 관계로 가면 경영대학에는 경영학과와 회계학과가 있고 경영학과에는 윤준세 교수와 구일본 교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윤준세 교수는 경영학과 소속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하이라키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균열 함정인데요. 이것은 일부 개체 예들 사이에 필요한 관계성 예가 빠진 경우입니다. 학과의 교수도 있고 1대 다의 관계, 여러분들 이건 다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학생을 지도한다. 1대 다의 관계인데 다 부분 참여입니다. 그 얘기는 교수 입장에서 지도를 안 해도 되고 또 학생 입장에서 지도 교수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학과, 경영학과에는 윤준세, 구일본 교수가 있고 컴공에는 이석원, 강준호 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 관계가 부분 관계성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지도 교수가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럼 김민수 학생 경우는 지도 교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지도 교수가 없는 건 좋은데 지도 교수를 통해서 학과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요 고리가 끊어진 거죠. 요 고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무슨 학과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김민수 학생의 경우는 요 관계성 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균열이 생긴 거죠. 이런 균열 함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관계를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생과 학과 사이에 학과에는 학생이 있구나. 학생은 반드시 학과에 소속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학과에는 여러 명이 있고 학생은 한 학과에만 속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완전 관계성이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인데 이 중요한 관계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는 이 학생도 전부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김민수 학생은 경영학과 학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도 교수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김민수 학생도 경영학과 학생이라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를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